결혼 22년. 나 유재미는 이 작은 도시에서 프랜차이즈 카페 3호점을 운영하는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다. 첫 번째 점포를 열었을 때가 32살. 지금 48살이니까 16년간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온 셈이다. 아내 은정이는 5년 전부터 백화점 샤넬 카운터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 다시 사회에 나간 것이었다. 대학생 건우 20와 고3인 서연 27 때문에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은정이가 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됐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3호점 매장에서 오후 매출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카드 사용 알림이 떴다. KB카드 사용 알림, 서은정님. 11월 16일 1542, 랑제리에서 27만 8천 원 결제되었습니다. 순간 이상했다. 은정이는 오늘 아침 서울로 샤넬 브랜드 교육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오후 3시에 속옷을 사고 있다고? 브랜드 교육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녁 7시쯤 은정이에게 전화했다. 교육 어때? 힘들지? 응, 좀 빡빡해. 새로운 제품 라인업이 많아서 외울 게 많네. 오늘 뭐 산 거 있어? 카드 알림 왔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22년을 함께 산 남편의 귀에는 길게 느껴졌다. 아, 그거? 동기들이랑 명동 구경하다가 속옷 좀 샀어. 교육이 일찍 끝나서. 일찍 끝났구나. 몇 시에? 2시쯤? 그래서 다들 쇼핑하자고 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찜찜했다. 은정이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었다. 다음날 아침 은정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어제 산 속옷 진짜 예쁘더라. 요즘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네. 어디서 샀는데? 명동이야. 랑제리 매장에서. 그런데 내가 받은 카드 알림을 다시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결제 시간이 1540이었는데 결제 지역이 강남구로 표시되어 있었다. 명동이 아니라 강남이었다. 은정아, 혹시 강남에서 쇼핑한 거 아니야? 카드 내역 보니까 강남구로 나와 있던데. 은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맞다. 강남에서 샀지. 동기 중에 강남 잘하는 애가 있어서 거기 가자고 하더라고. 나도 헷갈렸네. 22년 결혼 생활에서 은정이가 이렇게 말을 바꾼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은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든 척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48살 중년 남자가 이런 걸로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작은 의심. 하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은행에 가서 지난 3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뽑아봤다. 카페 사장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기장 정리에는 자신이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놀라운 건 은정이의 소비 패턴이 3개월 전부터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평소 화장품이나 옷 정도만 사던 사람이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 결제가 늘어났다. 그것도 평일 낮 시간대에. 9월 23일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 15만 원, 오후 1시. 10월 7일 랍구정 와인바 12만 원, 오후 7시. 10월 21일 청담동 스테이크하우스 18만 원, 오후 6시. 모두 은정이 혼자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고급 식당 결제는 모두 출장 다음 날에 몰려 있었다. 나는 건우와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너희 엄마 요즘 어때? 뭔가 달라진 거 없어? 서연이가 먼저 대답했다. 출장 갈 때마다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해요. 예전에는 그냥 대충 하고 나갔는데, 그리고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건우도 덧붙였다. 아, 그리고 엄마가 요즘 카톡하면서 혼자 웃어요. 누구랑 대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까지 엄마의 변화를 눈치챌 정도였다. 이제 더 이상 내 착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은정이가 샤워하는 사이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다. 순간적으로 화면을 봤는데 민철 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철 팀장?
은정이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다른 백화점 직원인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려던 순간 또 메시지가 왔다. 내일 교육 끝나고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이모티콘까지 붙인 메시지였다. 회사 동료 사이에 이런 톤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운가? 은정이가 샤워에서 나오자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민철 팀장이 누구야? 카톡 왔던데. 아, 그분? 서울 본사 교육팀에 계신 분이야.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글쎄, 한 40대 초반? 젊어 보이시더라고. 40대 초반 남자가 45살 기혼 여성에게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정상일까? 나는 점점 더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그 주 금요일, 은정이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다. 이번에는 VIP 고객관리 워크숍이라고 했다. 1박 2일이야. 토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어디서 하는데? 서울 강남 쪽 호텔에서. 나는 은정이가 나간 후 즉시 움직였다. 우선 은정이 차에 블랙박스 SD카드를 확인했다. 지난주 출장 갔을 때의 녹음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11월 16일 그 속옷을 샀다는 날에 녹음이 있었다. 재생해보니 은정이 혼자 차에 있지 않았다. 민철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좋은 곳까지 데려다 주시고. 뭘요? 지혜 씨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지혜 씨? 은정이 이름은 은정인데 왜 지혜라고 부르지? 그리고 그 친밀한 톤은 뭐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요. 지혜 씨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22년 결혼 생활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블랙박스 녹음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은정이를 지혜 씨라고 부르는 남자. 그리고 그에게 설레는 듯한 아내의 목소리. 48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 카페 3호점을 운영하며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토요일 아침 건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빠,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뒤척이시는 소리 들렸는데 괜찮다. 사업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서. 하지만 20살 아들의 눈에도 아버지의 이상함이 보였나 보다. 혹시 엄마 때문에 그러세요? 가슴이 뜨끔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글쎄요. 요즘 엄마가 이상해요.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시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휴대폰만 보시고 그리고 아빠랑 대화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들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월요일, 나는 대학 동기인 형사 출신 탐정 박 실장을 찾아갔다. 재민아, 이런 일로 찾아올 줄은 몰랐네. 블랙박스 녹음 들어보니 확실히 수상해.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 박 실장의 조언에 따라 나는 단계별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첫째, 휴대폰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집062 로그를 살펴보니 은정이 휴대폰이 특정 호텔 와이파이에 자주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그것도 출장 날마다. 둘째, 택시 앱 이용 내역을 조회했다. 은정이 계정으로 로그인해보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출장 날 새벽 2에 3시에 호텔에서 우리 집까지 택시를 탄 기록들이 나왔다. 셋째, 카드 결제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했다. 출장 날마다 같은 호텔 주차장에서 결제가 이뤄졌고 그 다음 날에는 항상 고급 레스토랑 결제가 있었다. 박 실장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철 팀장의 정체도 밝혀졌다. 실제로는 샤넬 교육팀이 아니라 다른 화장품 브랜드 지역 매니저였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남자였다. 재민아, 이 정도면 확실해. 내 와이프가 불륜 중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 아이의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일단 확실한 현장을 잡아야겠어.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그 주 목요일, 은정이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다. 이번에는 신제품 론칭 세미나라고 했다. 나는 박 실장과 함께 움직였다. 은정이의 차를 멀리서 미행했고 예상대로 그녀는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다. 오후 2시경 호텔 로비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만났다. 민철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나는 호텔 주차장에서 5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7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은정이의 화장은 많이 지워져 있었고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22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정이는 평소처럼 태연했다. 세미는 어땠어? 피곤해. 새로운 제품이 많아서 머리가 아파.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정아, 우리 진솔하게 얘기해보자. 무슨 얘기? 민철 팀장 얘기. 순간 은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오늘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강남 호텔에 있었잖아. 나 다 봤어. 은정이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였어? 3개월 전부터. 처음에는 정말 그냥 회사 선후배 사이였어. 그런데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22년 동안 당신은 일만 했어. 나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언제야?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일을 왜 했는데?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벌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카페에서 일한 거잖아. 그걸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고 설레고 싶어. 그때 건우와 서연이가 거실로 나왔다. 우리 대화를 들었나 보다. 엄마, 이게 뭔 소리예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건우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은정이는 아이들 앞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너희들은 몰라. 결혼 생활이 얼마나 복잡한지. 하지만 20살, 17살 아이들에게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다. 엄마 변명 듣기 싫어요. 나는 아빠 편이에요. 서연이의 단호한 말에 은정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며칠 친정에 가 있을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가기 전에 확실히 하자. 너 민철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그럼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무슨 뜻이야? 이혼이야. 그리고 민철한테 상간자 소송도 걸 거야. 은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재민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22년을 바보로 살 순 없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걸 보여줘야겠어. 건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 저희는 아빠를 지지해요. 끝까지요. 그날 오후 은정이는 집을 나갔다. 남은 건 나와 두 아이뿐이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다 책임질게. 우리 셋이 더 단단하게 살아보자. 4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아이들이 내 편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됐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다. 변호사 착수금만 500만 원이 들어갔다. 카페 3호점 한 달 순수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22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내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다. 증거는 충분해요. 블랙박스 녹음, 호텔 출입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와이파이 접속 기록까지. 이혼은 100% 승소하고 상간자 소송도 승산이 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황 증거가 많지만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는 없어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22년을 우롱당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은정이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재민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과로는 부족했다. 사과는 아이들한테 하세요. 22년 동안 성실하게 산 남편한테 할 말은 아니에요.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갔다. 건우와 서연이 모두 아버지와 살겠다고 했으니까. 아빠, 엄마 만날 생각 없어요. 배신자잖아요. 서연이의 차가운 말에 은정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다. 재산분할에서도 내가 유리했다.
카페 사업 자금과 부동산 대부분이 4명이었고 은정이의 불륜이 입증된 상황에서 5,050 분할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상간자 소송에서 민철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다. 40대 초반에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내 22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철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나는 차가웠다. 사과는 당신 아내한테 하세요. 당신도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법정에서 블랙박스 녹음이 재생겼을 때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혜 씨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법정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명백히 상간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2,8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가정을 파괴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800만 원. 예상보다 조금 적었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판결 후 민철이 다가와서 또 사과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있어요.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라도 깨달으세요. 6개월 후, 나는 건우,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카페 근처의 깔끔한 아파트였다. 아빠, 엄마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셋이면 충분해. 건우도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카페 일을 도와줬다. 가족이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은정이는 민철과 결국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두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상관없었다. 48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두렵지 않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22년을 바보로 산 게 아니라 22년 동안 성실하게 산 덕분에 지금 당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건우와 서연이가 내 편에 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작은 의심 하나가 진짜 진실의 문을 열었다. 속옷 쇼핑 영수증 하나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계속 속고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이제는 카페 일에만 집중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다. 48세 새로운 시작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은 의심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끔은 직감이 맞을 때가 있다. 무엇보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세 평범한 중소기업 경리부장입니다. 23년간 같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모범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와는 결혼 22년째, 고등학생 딸 하나와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네요. 2년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거든요. 회사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었고, 집에서도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어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 학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20년째 되던 해 가을, 아내에게서 알게 된 진실 하나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화를 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월말 결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오늘 친구 생일이라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안 먹어도 돼. 이런 내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응, 조심히 다녀와라고 답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들어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신경 쓰며 관리하는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겨가고 문자 소리가 나면 부자연스럽게 서둘러서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의심한다는 건 아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기에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22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설마 싶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내도 친구들과 만날 권리가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10시면 들어왔는데 그날은 달랐거든요.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시끄러운 곳에 있나 싶어서 문자도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평소 친구들과 만날 때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뭐랄까, 향수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았고 표정도 어색했어요. 늦었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오늘 누굴 만났고 뭘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피곤하다며 바로 씻으러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확신이 섰습니다.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확신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먼저 아내의 일정을 체크해봤어요. 아내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로 늦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요일에만 늦었거든요. 너무 규칙적이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정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지켜봤는데 확실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친구들 이름을 자주 언급하던 아내가 요즘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났어라고만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오면 즐거워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 괜히 바쁜 척하면서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었거든요. 화면에 미리 보기로 내용이 보였는데 남자 이름으로 된 연락처에서 오늘 고마웠고 다음에 또 보자는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기도 힘들었어요. 그날 밤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걸까?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결국 나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렇게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불륜 조사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내가 이런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야? 싶어서 마음이 착잡했어요.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보이는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긴장했는데 상담받는 직원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친절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런 상황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 사무실이었는데 낡은 건물 4층 끝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문패를 보면서도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어서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어요. 탐정은 5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전문적이었거든요. 부인 행동 패턴이 전형적인 케이스네요. 우선 2주 정도 기본 조사를 해보죠라고 했어요. 비용을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와 비슷한 금액이었어요. 순간 망설여졌지만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2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의문을 확실히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계약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이미 의심이 시작된 이상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직접 만나서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 톤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 사무실에 갔을 때 탐정이 파일 하나를 내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거든요.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한 남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그리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진 속의 아내는 제가 아는 아내가 맞았어요. 22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 적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탐정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아내 회사의 과장급 남자이고 기혼자의 아이도 둘 있다고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총 3번 만났고 그중 2번은 모텔을 이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쉬기가 힘들었거든요. 2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기보다는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과 함께 온 차가운 결심이었거든요. 이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탐정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지 물어봤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아달라고, 이왕 하는 거라면 완벽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어요. 사진, 영상, 둘이 함께 사용한 카드 내역, 모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까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했거든요. 탐정은 그러려면 1달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고, 비용도 추가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왕 시작한 거라면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와 그 남자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완전히 승부를 내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 1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해야 했거든요. 아내에게도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했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너는 오늘도 그 남자를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면서 수천 번 고민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 살까? 혹시 내가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온통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뒤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몇 군데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면 위자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다만 상간자 소송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해 보이는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는데 가사 사건을 15년 넘게 전담해온 분이었어요. 첫 상담에서 제가 가져온 초기 증거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액수도 높아질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착수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지금까지 탐정 비용까지 합치면 이미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런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게 씁쓸했지만 그때는 돈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22년을 속여온 아내와 그 남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1달 후 탐정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A사 용지 50장이 넘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2달 동안 18번의 만남, 모텔 이용, 15회, 함께 식사한 레스토랑 12곳까지 모든 게 시간과 장소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둘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있었어요. 상당히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역겨웠어요. 22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니. 여보라는 호칭도 그 남자에게 쓰고 있더라고요. 변호사에게 최종 증거들을 보여줬을 때 그분도 놀라면서 이 정도 증거는 정말 드물고 거의 100% 승소 확실하며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하나는 조용히 이혼 합의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자와 아내를 함께 고소해서 사회적으로도 응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후자를 선택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보고 싶었거든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그날이 2021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그날 저녁 드디어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평소처럼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말했을 때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쫙 펼쳐놨습니다. 사진들, 문자 내용들, 모텔 영수증 사본들까지 모든 걸 보여주면서 이제 법정에서 보자고 차갑게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이게 뭐냐며, 왜 이런 걸 조사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사진과 문자 메시지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점점 말문이 막히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을 때도 제대로 된 대답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22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소장을 받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거절하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 남자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기혼자끼리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뻔뻔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1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와는 별거를 했고 아이들은 아내가 키웠어요. 고등학생이던 딸과 중학생이던 아들에게는 최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왜 집을 나왔는지는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딸은 엄마도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왜 이혼까지 해야 하냐며 저를 원망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수없이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어요. 아빠 마음을 이해한다며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중학생 아들이 어른보다 더 성숙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남자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 남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한직으로 좌천되었어요. 아내도 같은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퇴직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제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2022년 10월 법원은 아내로부터는 위자료 3천만 원, 상간자로부터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8천만 원이었어요. 변호사는 이 정도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허무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22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내가 뭘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리했지만 공허함만 남았어요. 그 남자는 결국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밀려나고 집안에서도 쫓겨난 거죠. 솔직히 좀 뻐정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아내는 위자료를 주기 위해 친정에서 돈을 빌려야 했어요. 친정에도 모든 사실이 알려졌고 아내는 가족들로부터도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22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딸은 고3이 되면서 좀 더 성숙해졌어요. 아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제가 한 선택이 맞았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내와 상간자는 잘못했고 저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가장 마음 아파요. 비록 지금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이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평생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속 시원하게 정리된 기분이거든요. 복수는 순간의 만족을 줍니다. 상대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겼다는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긴 여정은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복수가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준비 중입니다. 3년 전에 만난 분인데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후의 긴 여정까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수도 하나의 길이지만 그것이 최선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처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그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제 인생에 집중하려고 해요. 상처도 사랑도 모두 인생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